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9월 16일 베빈카 태풍이 중국 상하이에 상륙하여 이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교통 시스템이 마비되고 많은 건물이 파손되었으며 수천 명의 주민이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피해야 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쏟아진 많은 비로 인해 여러 도로가 침수되어 이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중국을 강타한 13호 태풍 버빙카의 영향으로 상하이 전체가 초토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상하이는 중추절 연휴 이틀 동안 항공편, 여객선, 열차 등 각종 교통수단이 중단됐고 상하이와 저장성 주민 45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얼마나 강풍이 심했는지 흔들리던 건물 외벽이 뜯겨나가고 가건물은 이리저리 밀려다닐 정도였습니다. 날카로운 철제 펜스가 떨어져 날아다니다가 결국 자동차를 덮쳐버리는가 하면 무역항에 쌓여있던 컨테이너들은 장난감 블럭처럼 쓰러져 도로에 나뒹굽니다. 항구로 향하던 대형 트럭도 바람에 옆으로 쓰러집니다. 가로수 1만 그루가 뽑혀 건물에 꽂히거나 도로를 막았고 초속 42m, 시속 150km의 강한 바람은 상하이 시내 200km 반경을 모두 휩쓸어버렸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도로인지 건물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항공편 1,400여 편이 취소된 가운데 현지 SNS에는 태풍 영향으로 초토화가 된 거리 모습과 건물과 구조물들이 파손된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 아닌 지역 상황도 심각합니다. 상하이를 강타했던 태풍 버빙카는 중국 중부 지역으로 이동해 안후이와 장수, 허난, 산둥성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중국 산둥성에 내린 폭우는 순식간에 급류로 변했고 시장 상인들은 손 쓸 겨를도 없이 팔려고 내놓은 모든 물건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급류에 미끄러지는 사람들과 자동차들도 물이 차올라 둥둥 떠버립니다. 도로 곳곳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또다시 태풍 상륙 소식에 초긴장 상태입니다. 75년 만에 최대 태풍으로 기록된 버빙카에 이어 베빙카로 인한 피해에서 아직 회복할 틈도 없이 중국은 풍속이 시속 23m에 이르고 영향 반경이 약 250km인 풀라산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 태풍이 동중국 지역, 특히 상하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14호 태풍 풀라산이 중국 동부에 상륙합니다. 현재 중국 기상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번 태풍은 중심 풍속 초속 23m, 반경은 약 250km로 시속 48km 속도로 빠르게 북상 중입니다. 태풍은 고온의 수증기로 에너지를 축적하며 이동 중에 있어 강풍과 함께 역대급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관계당국은 비상 대응 단계를 높여 공사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조업을 나간 어선들도 정박지에 복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11호 태풍 야기로 큰 피해를 당한 하이난 일대와 13호 태풍 버빙카로 피해를 입은 상하이 지역에는 더 큰 대비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중국 정부는 긴급 대응 수준을 최고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대응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고위험 지역에서 주민을 대피시키고 중요한 인프라를 점검 및 보호하면 필요하지 않으면 외출하지 말라는 권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중국 남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야기는 수많은 사상자를 냈으며 하이난성 하이커웃이 경제적 손실만 263억 2,600만 위안, 우리 돈 약 5조에 달했습니다. 그전 일본 열도에 상륙했던 10호 태풍 산사는 수많은 인명피해까지 내며 일본 전역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그런데 이번 14호 태풍 풀라산 역시 한국만은 피해갈 것이란 예보가 나오자 해외 전문가들이 경악하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래 14호 태풍 풀라산의 이동 경로를 보면 한국에 피해가 없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가 내놓은 예측에 따르면 풀라산이 중국을 강타한 뒤 20일에서 21일 사이 급격히 우측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전 세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하와이 해군해양기상센터에 있는 미국 해군과 미국 공군의 전략 합동기관입니다. 기상위성과 센서, 레이더, 기상 예측 모델 여러 대를 이용해 태평양과 북인도양 등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 활동을 감시 및 분석, 예보하기에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예보에 따르면 이번 태풍 역시 한반도 남부지방을 스쳐 일본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들어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태풍 피해가 엄청난 가운데 유독 한국만 이 모든 태풍이 피해가는 현상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8월, 9월에 발생한 동북아 지역의 태풍은 일본을 초토화시키고 베트남, 중국, 태국으로 넘어갔지만 한반도는 비교적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의 수석 연구원들은 유독 한국이 태풍 영향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한반도가 예년과 달리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특이한 현상의 핵심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며 기상학적 요인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독특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 수석 연구원들이 보고한 세 가지 원인을 보면 올해 북태평양 고기압은 평소보다 훨씬 강하고 이례적으로 서쪽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태풍들은 일본 동쪽이나 중국 남부 쪽으로 밀려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작년의 라니냐 현상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태풍 발생 위치가 평소보다 동남쪽으로 치우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태풍들이 한국보다는 일본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 올해 제트 기류가 평소보다 남쪽에 위치하면서 태풍들을 한반도 남쪽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4년에는 한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에는 전혀 다른 패턴이 나타날 수 있으니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지만 그야말로 어떤 기상학적 복합적 요인들이 한반도에 결계를 친 듯한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만큼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임이 증명되었죠. 또한 중국에서 홍수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리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은 광대한 영토에 많은 강과 하천이 있어 본래 홍수에 취약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특히 양쯔강, 황하 등 대형 강들의 유역에는 인구가 밀집해 있어 홍수 발생 시 피해가 커집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도 홍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연 배수 시스템을 파괴하며 저지대나 범람원에 건설된 도시들은 홍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죠. 산림 파괴와 토지 이용 변화도 문제입니다. 수자원 관리 정책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대규모 댐 건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파괴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중국은 계속해서 홍수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2연속 태풍이 강타하는 상하이는 중국 무역의 중심지이자 실질적 최대 도시입니다. 최근 불안감이 증폭되는 중국 경제가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며 이번 태풍으로 인해 상하이의 도시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는데요.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국은 경제 회복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과 관련해 한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현재 이 태풍에 중국 남부에서만 100만 명이 긴급 대피했고 지금까지 집계로만 4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쳤습니다. 엄청난 바람에 고층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산산조각 나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맹렬한 바람에 주차된 차량이 전복돼 대굴대굴 구르고 강풍의 대형 트럭도 속수무책 뒤집힙니다. 경비 초소가 힘없이 쓰러지고 폐기물을 보관하는 가건물도 동째로 뽑혀 날아갑니다. 대형 회전 관람차의 객차는 강풍의 나뭇잎처럼 팔랑입니다. 태풍 야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의 한 놀이공원 대관람차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태풍 중심부 풍속은 시속 200km를 넘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는데 주차된 차량이 전복되고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모습, 강풍에 쓰러지는 시민들의 모습 등이 포착됐습니다. 슈퍼태풍 야기가 중국 본토에 두 차례 상륙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7일 태풍 야기는 중국 남부 하이난성 원창시 해안에 상륙한 이후 같은 날 오후 광둥성 시원현에 다시 상륙했습니다. 야기의 중심부 풍속은 시속 234km. 야기가 핥히고 간 지역에는 교통이 중단됐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이난과 광둥, 광시 3개 성에서 3명이 숨지고 90명 넘게 다쳤으며 주민 122만 명이 피해를 겪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하이난과 광둥성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2억 위안, 약 377억 6천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태풍 야기는 지난 7일 베트남에도 상륙해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베트남 매체에 따르면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의 남성 1명이 숨지는 등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야기는 앞서 필리핀에서 홍수와 산사태를 불러 16명의 사망자와 21명의 실종자 피해를 냈는데요. 필리핀에 이어 중국을 2번이나 강타하고 베트남까지 피해를 준 역대급 태풍이었습니다. 야기는 이어 베트남 북동부를 강타해 추가 피해를 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일시경 최대 풍속 시속 166km로 꽝린성 해안에 상륙한 이후 4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다쳤습니다. 항구에 정박 중이던 선박들이 바다로 휩쓸려가고 강풍과 폭우로 지붕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베트남 기상청은 야기가 최근 10년간 상륙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한국 기업의 공장이 대거 위치한 베트남 북부 방린 박장성과 하이퐁시 등에서는 전기가 끊기고 통신도 마비됐습니다. 강풍과 폭우에 지붕이 날아가는가 하면 간판이 날아가고 창문이 깨지는 사고도 속출했는데요. 베트남에서 강풍으로 인해 건물 유리창이 뜯기는 모습입니다. 강풍으로 인해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바람에 커튼이 흔들리고 건물 안에 있던 물건들이 공중을 날아다닐 정도였습니다. 강풍에 건물 벽면이 굉음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건물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바닥엔 외벽의 잔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현지 당국 관계자는 이날 꽝린성에서 태풍으로 선박 6척이 정박지에서 침몰하고 100그루 이상의 나무가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태풍으로 인해 해안가에 4m가 넘는 해일이 일었고 하노이와 하이퐁 등 4개 공항이 폐쇄됐으며 하노이시에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태풍 야기는 78일 하루 동안 베트남 북부 일부 지역은 400가 넘는 많은 비를 뿌리기도 했는데요. 베트남 국립수문기상예보센터는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하고 북부 17개 성에 홍수와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대 풍속 시속 166km의 야기의 상륙에 베트남 당국은 위험지역 주민 5만 명을 대피시키고 50만 명 가까운 군인을 방제 대책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든 돌풍을 맞은 오토바이와 운전자가 그대로 나가떨어지고 부러진 가로수가 이들 위를 위태롭게 날아갑니다. 건물 외벽창이 통째로 뜯겨지고 부서진 집기들은 어지럽게 날아다닙니다. 철제 건물 지붕이 강풍에 나풀대더니 그대로 떨어져 나갑니다. 11호 태풍 야기가 상륙한 베트남 꽝린성의 모습입니다. 맞바람에 더 나가지 못하는 오토바이와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을 지나던 차량들이 호위하며 느리게 전진하는 모습도 여러 포착됐습니다. 14명이 숨지고 200명이 다쳤는데 소셜미디어에선 시민들이 서로를 지키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강한 바람에 꼼짝도 못하는 오토바이 옆으로 흰 자동차가 다가옵니다. 비상등을 켠 채 오토바이 무리와 함께 느리게 운전하는 트럭과 자동차 무리도 보입니다. 혹시 날아올 장애물이나 바람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 다리를 건넌 겁니다. 이렇게 훈훈한 모습도 있었지만 베트남의 오토바이들은 태풍 때는 운행을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건물 앞은 물에 잠겼고 외부로 통하는 창문과 벽이 뜯겨져 날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 겉면을 타고 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났고 폭우에 도시 전체가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강풍의 가로수는 물론 건물 밖으로 나온 철제 기둥들이 엿가락처럼 휘고 무너져 도시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고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때 아닌 인공재난 논란까지 일어나면서 태풍 재상륙도 인공강우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더위를 식히려고 인공강우를 뿌렸는데 그 뒤에 온 것은 태풍만큼 강한 비바람이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피해가 잇따르자 중국에서는 정부가 인공강우를 뿌린 게 아니라 인공재난을 만들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중서부 지방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고온 적색 경보가 10여일 넘게 계속됐을 정도로 40도가 넘는 기온에 가뭄이 겹쳐 식수까지 부족해졌고 냉방시설 없는 학교에는 얼음통이 놓이는가 하면 아예 휴교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중국은 분지라 폭염 피해가 더 심한 충칭과 쓰촨 지역 등에 더위를 식히기 위한 인공강우를 시도했습니다. 지난 4일 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 중국 지뮤뉴스, 샤오샹 모닝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중국 충칭 지역에서 인공강우 작업을 진행한 뒤 폭풍우를 동반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일 오전 7시부터 3일 오전 7시까지 중국 충칭시 20개 구현에서 규모 8 이상의 강풍이 불었고 최대 풍속 또한 초속 34.4mp로 중형급 태풍 수준의 풍속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더우이네이버 등 현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들이 다수 올라왔는데 영상에는 고층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나 거센 비바람 속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도로 위 차량들이 파손되는 모습 등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비가 오니 습도로 찌는 듯한 날씨가 됐다 인공강우의 폐해를 고발했습니다. 인공강우 작업은 아랍에미리트 UAE 등 물이 부족하거나 건조한 사막 국가들 역시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 태국 등 현재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150개의 인공강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인공강우의 실제 효과나 영향, 그 부작용 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중국은 인공강우를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공강우는 응결핵 역할을 하는 요오드 화흔을 넣은 포탄이나 로켓을 구름 속에 터뜨리는 건데 작은 물 입자가 더 빨리 모여 빗방울이 생기도록 하는 방식으로 당국의 인공강우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습니다. 지난 2일과 3일 충칭시에선 인공강우 덕에 기온이 2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인공강우용 고사포탄 158개, 로켓탄 37개 등을 발사했고 이후 일부 지역에 최대 30일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만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인공강우가 성공한 날 최대 초속 34m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잇따르면서 돌풍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는가 하면 가로수와 오토바이가 연달아 쓰러지고 양철 지붕이 종잇장처럼 날아갔습니다. 비바람 속에 가판대가 속절없이 떠밀려 가자 상인들이 붙잡으려 뛰어가고 고층 아파트 난간벽이 떨어져 내리기도 합니다. 피해가 속출하자 인공강우가 아니라 인공재난을 만든 거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기상당국은 비가 내린 뒤엔 불안정한 대기에 돌풍과 천둥 번개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인공강우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를 만들려다 태풍을 만들었다는 원망이 이어지며 해명에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태풍 야기가 지나갔다가 재상륙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중국 남부에서만 100만 명이 긴급 대피하고 4명이 숨지고 95명이 다치는 등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자 인공강우 때문이 아니냐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46대 K 전차는 납품 이후 고장이 전혀 없이 놀라운 100% 가동률을 유지했다. 이 완벽한 성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뢰성을 입증해 보였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K 전차를 계약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1단계 계약에 따라 K 전차 46대가 올해 중반까지 인도되었는데 지금 놀라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된 46대의 전차가
전혀 고장 없이 100% 가동률을 보인다는 것은 그동안 유럽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나토 훈련이 계속되면서 K2전차는 폴란드 내에서는 물론 나토 연합훈련에 연이어 동원되면서 기동성과 사격 성능을 뽐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첫 인도부터 2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K2전차가 빠른 납기와 뛰어난 성능과 더불어 이제는 100% 가동률까지 놀라운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유럽의 방산 관계자들은 지구 건너편에서 온 전차를 사는 것보다는 유럽산을 사야만 빨리 수리 보수가 가능하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주장을 완벽하게 깨는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군사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9월 10일 독일의 PGH-2000 자주포 사용 문제라는 제목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서방의 자주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를 신랄하게 폭로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은 이미 독일에서 납품된 무기 시스템의 예비 부품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독일 신문 빌트빌드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가 공급한 곡사포의 상당 부분이 현재 심각한 마모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거의 2년 동안 전투에서 이 자주포를 사용해온 2명의 우크라이나 포병 사령관은 예비 부품 상황을 재앙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포병은 PGH-2000에 대해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마모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포신을 교체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부품 부족으로 인해 교체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빌트는 독일이 제한된 수의 총열만 제공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자주포 일부를 복구해야 하는 긴급한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포수들은 포신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라며 다른 부품도 교체해야 하지만 관료적 지연으로 인해 조달이 느려지고 특정 부품만 사용이 승인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생산이 중단된 PGH-2000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도 수리와 부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동률이 매우 낮았는데 이번 전쟁에서도 그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동안 유럽에서는 유럽산 전차나 자주포 등을 운용하면서 부품 및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50%채 안 되는 가동률을 보여왔습니다. 부품 수급이나 수리가 제때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비용도 상당했습니다. 현대로템은 계약에는 없었지만 폴란드가 K2 전차를 처음 운용할 때 예비 부품과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포즈난 훈련센터에 한국에서 파견한 인력과 현지 전문 인력으로 기술 지원을 하고 K2 전차를 하역하는 그단스크항 인근에 20여 명 규모의 정비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지원은 그동안 유럽에서는 받아보지 못한 서비스였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PGH-2000을 비롯해 서방의 전차들은 포신을 많이 쓰면서 마모되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KEGF 전차에서는 놀라운 총신 세척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렇기 때문에 K2 전차가 100% 가동률을 보이는 것이라고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한국은 전차를 인도하는 것도 빠르지만 현지 AS도 엄청 빨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면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지난 나토의 드래곤 24 훈련에서 가파른 지형을 정복하고 400-500km의 무정지 임무를 완수하며 놀라운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그 어떤 서방의 전차로 올라오지 못하는 경사로를 홀로 주파하며 K2 전차의 기동성은 세계 최고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놀라운 기동성뿐만 아니라 주야간 유지관리 및 발사 정밀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서방 전차들의 실태가 전해지면서 K2 전차의 위상이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9월 10일 에이브람스, 레오파드의 챌린저, 우크라이나에서 기록된 손실이 가장 많은 전차와 가장 잘 구동하는 전차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레퍼드 EA육 21대 독일에서 18대, 포르투갈에서 3대 중 12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거나 버려졌고
지금까지 인도된 레퍼드 EA4 40대 중 21대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레퍼드 2의 스웨덴 변형인 스트리방 122는 가장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인도된 10대 중 7대가 파괴되거나 손상되거나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14대의 전차가 파괴되거나 손실되었다고 했습니다. 뒤늦게 우크라이나에 인도된 31대의 에미레이 1 에이브럼즈 전차는 현재 14대의 전차가 파괴되거나 손실되었다고 했습니다. 영국산 챌린저2는 납품된 14대의 전차 중 2대의 전차만이 손실되는 등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였다고 했는데 챌린저2는 1200마력 엔진이 어려운 지형에서 탁월한 기동성을 보장할 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가동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3월 한 우크라이나 장교는 챌린저2를 몰다가 너무 무거워서 진흙 속에 갇히게 됐다고 증언했다면 당시에 50%만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영국 언론 더선은 현지 취재를 통해서 그나마 가동률이 가장 높다는 챌린저2의 실태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도전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동성입니다. 계속 진흙탕에 갇혀 있습니다. 지형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질퍽하고 깊고 진한 검은색 토양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 이후 우크라이나 탱크 대원들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 중 하나는 이 전차가 엄청나게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는 기동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워서 동력이 부족하고 계속 멈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여기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탱크의 밑바닥 부분이 진흙 위에 있습니다. 폭이 몇 미터밖에 안 되는 작은 도랑을 건너려고 하는데 도랑은 매우 젖어 있고 매우 축축합니다. 그리고 탱크는 방금 가라앉아 미끄러져 들어갔고 지금은 복구 차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챌린저2와 함께 대부분 손실되거나 파괴된 서방의 전차들도 진흙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가 왜 가장 강력하다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 대신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러시아 최전방에 배치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 현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K2 전차를 받은 16사단 내의 한 전차 소대장이 그 이유를 상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중위 제1전차소대장 JAKUB KDGIORA입니다. 중위님, 전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와 별도로 우리는 현대로템이 생산한 한국산 K 전차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MORAG에 있는 현대로템은 이 탱크를 작업하고 훈련된 승무원이 100% 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탱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탱크는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새로운 무기는 어떻게 운용되나요? 물론 우리는 이 탱크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승무원을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현재 이러한 교육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승무원들이 도착한 후 이 승무원들은 훈련 기간 동안 한국에서 얻은 지식을 확실히 전수할 것이며 우리는 우리 부대에 합류하여 전차 대대에서 훈련할 다음 병사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전차의 기술적 스펙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서 있는 탱크의 무게는 55톤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KPL 표준으로 현대화한 후에는 이 무게가 약 60톤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1500마력으로 이 전차는 현장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유효사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포의 유효사거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최대 3km입니다. 에이브럼즈 탱크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K2와 에이브럼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K2가 에이브럼즈보다 더 나은 점은 무엇입니까? 에이브럼즈 탱크는 K2 탱크보다 확실히 무거운 탱크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폴란드 북동부에 K2 탱크를 배치하는 것이 이곳의 지형으로 인해 가장 논리적인 해결책입니다. 에이브럼즈 탱크는 장갑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기동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에이브럼즈와 매우 유사한 레퍼드 전차 승무원도 이 두 전차 K 전차 및 에이브람스에 대한 능력을 칭찬합니다. 현재 광장에 서 있는 K 전차들과 중위님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존 전차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말할 수 없지만 나는 T-72M1 RT 탱크 및 개량된 버전에서 운용하는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그 전차들의 능력은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K 탱크에서는 확실히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는데 그것이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가동하는 서방의 전차들이나 러시아의 전차들이 움직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진흙 속에 갇힌 러시아 전차 2대를 발견했고 결국 드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진흙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러시아 전차들의 모습이 연이어 목격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010년대에 제작된 영국 조립형 핀츠가우어 벡터 장갑차가 돈바스의 심한 진흙으로 인해 고장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인과 정치인들로부터 여러 번 칭찬을 받은 무기가 K9 자주포 차체를 가지고 만든 크랩 자주포라고 했습니다. 크랩 자주포는 최전선에 나서면서 진흙 지형에서도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지에서 제조업체는 크랩이 포장 도로에서 최대 60km/h까지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실제로는 최대 70km/h까지 더 빠른 속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K9 자주포의 차체에서 나온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실제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크랩 자주포를 운용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이 영상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얼마나 이 자주포를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배경에는 폴란드제 KRAB 자주포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준 속도, 바인딩, 촬영 정확도가 있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좋은 자주포입니다. 발사 범위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매우 기동성이 좋습니다. 곧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우리는 보병을 사랑하고 항상 그들이 최소한의 손실을 입기를 원합니다. 포수는 보병의 피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 부하들이 우리에게 목표를 줄 때 우리는 일하고 이것이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생명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비, 눈, 늪, 서리 등 날씨에 관계없이 밤낮으로 일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작전을 성공합니다. 우리 군인들, 우크라이나의 모든 군대는 매우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줍니다. 그는 전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파괴해야만 한다. 그는 우리 땅의 모든 부분을 지지하고 버티고 옹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이 그가 가능한 한만이 파괴하도록 내버려두면 미래에 아무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2전차, K9 자주포 등 진흙 지형을 뚫고 험한 경사로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기동력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국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고장나면 바로 수리해주고 부품도 빠르게 공급해주는 AS까지 한국은 수출 강국으로의 면모를 방산에서도 유감없이 뽐내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대당 가격이 900억 원대로 확정되며 수출 시장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항공 분야 전문 언론 에비션 위크는 KF-21 1차 양산 기체 가격을 1,100억 원에서 1,300억 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데요. 이는 동급의 전투기들과 비교해도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집니다. 방산업계와 디펜스 위크 등에 따르면 F-16B는 추가 부품을 포함한 대당 가격이 950만 1천억 원, F-18은 930억 원, 유로파이터가 1,722억 원, 라팔이 1,80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유럽산 전투기들에 비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반면 성능 부분에서 유럽 기체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산 KF-21 전투기는 6세대, 진화를 고려하여 제작한 4.5세대 기체인데 반해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은 현재 개량된 것이 최종 진화형이기 때문에 기체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승승장구하자 특히 중동 공영 언론에서는 사우디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구매 사업에 대한민국의 최신형 다목적 전술기인 KF-21 전투기가 언급되고 있다며 한국의 전투기와 무기 도입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다는 보도를 전했는데요.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전투기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바이든 정부와 합의 중이던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 계약이 완전히 불발되면서 선택지가 대한민국으로 좁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입장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교체 대상의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들여오는 것이 더욱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르단 출신 중동의 교전문가인 알샤라위 이스마엘은 KF-21 전투기가 사우디아라비아 도입에 성공한다면 훌륭한 성능과 첨단 소재를 두루 갖춘 새로운 전투기로 명성을 널리 알릴 수 있다며 무엇보다 동북아시아의 성장세인 강대국 한국이 미국과 유럽, 러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의 외교적 관계에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앙금이 없다는 것이 무기 판매 해외 수출 부문의 결정적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통합군 사령관이 사우디는 차세대 전투기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최소 300대의 수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이전 사우디아라비아 공군이 운용하던 F-15 모델보다 훨씬 현대적인 전투기라고 소개하며 옆 나라의 아랍에미리트가 운용하는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와도 비교했을 때 세미 스텔스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KF-21 전투기가 스텔스 개량 부문에서 월등히 수월하다는 장점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KF-21 전투기는 한국군의 전투기로 우리의 영군과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존재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통해서 더욱 해외로 한국산 항공기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까지 한국산 전투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SIPRI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간 세계 전체 무기 수입액의 1.4%를 차지하며 세계 14위의 방산 수입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UAE는 국방 예산을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 4%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육해공군을 포괄하는 대대적인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무기체계가 국외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UAE는 방산물자 대부분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국가이지만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기존 무기 수입 2위국이었던 튀르키예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제3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방산 수입을 하기 위한 활로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UAE는 방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I진엑스원의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1을 4조 2천억 원 규모로 수출 계약 체결한 것은 물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도 각각 천궁 발사대와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했습니다. 최근 UAE 모하메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방산기업은 물론이고 엔터패션 등 거래를 위한 핵심 기업들과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 역시 수출을 위한 마케팅에 적극적입니다. 또한 한국과 UAE 간이 방산업계 관계자는 무기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UAE 정부 측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수출 무기 체계 외에도 추가적인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방위사업청에서 공개한 KF-21 전투기의 업무 보고서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방위사업청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신 교환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네시아들 대신에 실질적인 분담금 협의 사항을 언급했으며 한국에 최소 30조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AE와의 공동 개발 후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이는 57조 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국과 미국이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담에서 놀라운 점이 바로 KF-21 전투기의 수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미국의 F-35를 도입하고자 희망했던 중동의 아랍에미리트가 결국 한국의 KF-21로 눈을 돌리게 되었으며 F-35 전투기를 UAE에 지급할 수 없다고
언급한 미국 역시 이 상황에 놀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이 자리에서 FA-50과 KF-21 등 전투기는 물론 각종 국산 무기의 수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번 회담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밀이지만 중요한 건 미국과의 회담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 내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와 FA-50 관련하여 미국과 왜 회담을 했는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FA-50의 경우 추후 미국의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을 하게 되면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세계경 전투기 시장에서 맹활약을 하기에 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의 경우 미국과 협력하기에는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미 국방부 국장은 회담이 끝난 후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을 통해 한국이 대외 군사 판매를 할 경우 소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동맹국의 방위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과의 시너지를 통해 중동 쪽 수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UAE는 국방비 지출 세계 12국이며 GDP 대비 약 2.7% 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많은 탄약을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중동은 과거부터 수많은 분쟁과 전쟁이 있어왔기에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국가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발전은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비록 내전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수많은 인구와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로 상호 이득이 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와 아랍뉴스 채널에서는 UAE가 KF-21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웨이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KF-21 개발에 참여해 인도네시아에 미납된 분담금을 대신 낼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방사청은 이들 부인했었지만 폴란드의 유명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측 정보원으로부터 실제로 대한민국에 서한을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여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KF-21 전투기 공동 생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투기 공동 생산에 부수되는 실질적인 기술 이전 과정이 UAE에 의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방산무기는 오히려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등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산 전투기의 중동 수출 현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재작년 계약했던 무기체계의 인도 일정에 대해 무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안보 사정을 감안하여 국내 소유분까지 제품 모델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 공구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대한민국 KF-21 전투기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긍정적으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2026년으로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며 한국산 KF-21 전투기 블록이 개발부터는 함께하고 싶다는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보다도 더욱 KF-21 전투기 성능에 대해 기대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 등의 중동 국가입니다. 차세대 군용기는 우리의 손으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 자체에 아주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한국은 이제 전투기 개발뿐 아니라 해외 수출 다각화까지 계획하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의 관심에 보답하듯이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보람의 전투기에 해외 수출을 위한 투트랙 방식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방산 전시회 WDS와 드론쇼 코리아에서 KF-21의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다목적 무인기를 융합하고 초소형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활용한 신개념 공중 전투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유인 복합 체계가 실용화된다면 조종사가 탑승한 유인기와 무인기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멀티 운용이 가능하여 조종사의 생존 확률과 작전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와 위성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우디는 이란과 오랜 기간 중동 패권을 넘고 경쟁 중입니다. 우주를 미래 대결의 장으로 파악하고 소우주기를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사우디의 자체 연구 개발한 위성들을 역제안했습니다. 향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카이는 항공에 이어서 해외 우주시장 첫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당연히 동시에 미래 먹거리까지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카이가 만든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람의 후속 모델인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 개발을 논의 중인데, 카이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우디와 전투기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즉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가 적용된 군용 위성을 연구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만 한국에게 진심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랍에미리트는 자국의 대통령까지 방한하며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9월 UAE는 한국에 매우 충격적인 제안을 해왔는데요. KF-21의 공동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미납한 사실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까지 알려지자 UAE에서는 그동안 관심만 보여주었던 KF-21에게 정식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방 위장비 획득을 담당하는 경제위원회 사무총장이 국가안보실로 서신을 보냈는데,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을 자신들이 대신 납부하고 KF-21 프로젝트에 정식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과거 중국산 훈련기를 소량 도입해보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을 제대로 당해본 후 중국산 무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만 중국의 5세대 전투기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의아해했고, 중국은 방산무기계의 큰손인 아랍에미리트의 관심을 반기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아랍에미리트 협동작전 사령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로 UAE 공군이 제220 도입에 대해 고민하던 것은 거짓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매체에서 분석한 내용을 본다면 UAE가 정말 중국 전투기를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현재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약한 소리만 내던 UAE가 정말 중국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아닌지 미국 입장에선 걱정이 들기 시작했고, 미국 입장에선 아직 아랍에미리트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F-35 전투기 도입을 허가하기에 다소 애매하게 그동안 꾸준히 협력해온 한국과 논의를 한 것인데요. 군 현대화를 위해 5세대 전투기가 절실한 아랍에미리트는 과거부터 미국 측에 F-35의 구매를 요청했던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신뢰할 수 없었고, 아랍에미리트 자국 내 중국산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을 빌미로 F-35가 수출될 시 기술 유출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진심으로 5세대 전투기가 급했기 때문에 미국의 답변을 받고서 곧바로 중국산 장비의 수입을 중지하고 이미 사용 중인 장비도 점차적으로 철수시키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해당 중동국에게 F-35 수출을 끝내 승인시켜주지 못했습니다. 5세대 전투기가 다급해진 UAE는 미국으로부터 F-35를 받지 못할 것 같자 대안을 찾기 시작했으며, 그 사이 세계 방산 무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UAE는 이미 천군 구입 경험이 있으며 이제는 항공기 현대화를 위해 KF-21로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에 인도네시아가 불쾌해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에게 다연장 로켓 천무를 도입할 테니 이제까지 KF-21 전투기에서 있었던 과오를 잊어달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천무 구입에 있어서 외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봐도 단단히 우습게 보며 사실상 돈을 내지 않고 천무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KF-21 공동 개발에 이어 돈은 내지 않고 무기를 먼저 달라는 식인데요. 인도네시아가 방산무기에 있어서 이런 패악질을 부린 것은 KF-21 전투기와 천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과의 잠수함 협력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총 사업비 10억 2천만 달러의 잠수함 사업 역시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조건에 맞게 잠수함 건조 준비를 마쳤으나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서명을 하지 못해 건조 작업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에는 긴밀한 경제적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군수 협력은 이제 서서히 중단해 나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국가에게 군사무기를 판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이 8일 열린 발리카탄 2024 훈련장에서 처음으로 한국산 함대함 해성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한국에게서 도입한 필리핀 호세리자람에서 날아간 해성 미사일은 12LE 영해밖에 정박시킨 중국산 유조선으로 날아갔습니다. 모의 적함은 훈련에서 해성 미사일에 정확히 맞아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처참하게 침몰했습니다. 이 중국산 유조선은 4,700톤급 칼라리아호로 필리핀군이 기계 및 전기 문제로 2020년에 퇴역시킨 선박이었습니다. 이날 영상으로 찍힌 해성 미사일의 위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일각에서는 필리핀군 한국제 해성 대한미사일 데뷔전이라고 불렀는데 미국을 비롯해 훈련에 참가한 14개국이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은 이 시험 발사가 도발적이라고 했지만 필리핀 네티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기뻐하며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 메이드 인 차이나. 드디어 필리핀 해군 함정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을 봤다. 역사적인 미사일 시험을 치른 필리핀군을 축하합니다. 한국형 시스타 대한미사일의 성공적인 운용으로 필리핀 해군은 드디어 미사일 시대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산다라방 미사일인가요? 이를 본 중국은 몸서리칠 것이다. 비록 훈련이지만 한국산 군함에서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로 중국산 유조선을 격침시킨 것은 필리핀군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고 필리핀 국민들에게는 그동안 중국의 위협에 억눌렸던 것들이 다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중국산 유조선이 검은 연기를 뿜으며 격파되는 것에 온 필리핀이 환호하며 통쾌했습니다. 재미것은 한 필리핀 매체가 이번 훈련이 진행되자 서필리핀해에서 관측되는 중국 선박수가 줄어들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필리핀군 대변인 프란셀 마가레스 파디아 대령은 처음에는 급증세를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서필리핀해에서 중국 선박의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필리핀이 도입한 해성미사일의 위력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표적함이 바로 최근 필리핀을 괴롭혀온 중국산 유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군 관계자들은 이 훈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태연하게 말했지만 미국과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을 상정해버리는 이번 훈련에서 다분히 중국산 유조선을 적함으로 침몰시킨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군이 벌이는 이번 훈련은 적군에게 빼앗긴 대만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의 필리핀 섬들을 탈환하고 적군 군함을 격침하는 시나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필리핀을 침공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대만 침공과 남중국해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전쟁 훈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필리핀 12LE 영해박 남중국해에서 첫 실시되는 훈련으로 그 규모가 역대급입니다. 특히 훈련 장소의 일부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공해에 해당합니다. 미군과 필리핀군 16,770명 이외에 호주 프랑스군도 참여했으며 한국, 일본, 인도, 태국, 뉴질랜드, 독일 등 14개국도 참관했습니다. 양국군은 대만과 가까운 필리핀 최북단의 한 섬, 또 영유권 분쟁 대상인 스프레틀리 군도에 인접한 팔라완 섬 주변의 한 섬이 적군에 빼앗겼다고 가정하고 이를 탈환하는 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1999년 해당 암초에 좌초한 자국 군함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물자를 보급해왔으나 중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물대포 발사와 선박 충돌로 필리핀 보급선 접근을 차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선박에 고압 물대포를 발사했습니다. 당시 필리핀 선박은 자국 어부들에게 연료와 식량, 물을 공급하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날아오는 물대포에 선박 안테나가 박살났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중국 선박이 괴롭힘, 들이받기,
위험한 기동 및 물대포 사용 등을 했다며 중국 특사를 소환해 항의했습니다. 이에 지난 6일 AFP 통신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 선박에 대한 보복으로 물대포를 쓸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국 해안경비대와 선박을 따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며 물대포를 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물대포를 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군함은 함대함 미사일 등 막강한 힘이 있었지만 필리핀은 그동안 이에 대응할 미사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한국산 함대함 미사일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군함에서 최초로 함대함 미사일 발사되는 것을 신기해하며 이제 중국의 위협에 당당히 대응하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화제가 된 해성 미사일은 이미 지난 콜롬비아에서 놀라운 위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에 수출한 함대함 미사일 해성이 단 한 발로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호위함에서 발사된 해성 미사일이 표적함 상공에서 수직 고속 낙하해 표적 힘정을 명중했습니다. 표적함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완파됐고 이내 침몰했습니다. 콜롬비아 해군은 지난 2019년에도 훈련 중 해성을 발사해 표적 함정을 격침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었는데 지난해 공개된 영상은 4년 전에 비해 더 강력한 위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필리핀은 콜롬비아 해군이 도입한 한국산 해성에 큰 인상을 받고 자신들도 도입해 이제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오는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 때 7,420명의 군대를 파병해준 국가로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서도 항상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왔습니다. 이에 한국은 수많은 무기들을 무상 공여해 주었고 필리핀은 FA-50, 호위함 등 한국산 무기들을 연이어 도입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해공 군력을 전개하자 필리핀을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도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의 남중국해 갈등은 9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중국은 1953년부터 남해구단선을 자의적으로 끊고 남중국해 90%를 중국의 소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남중국해에 집착하는 이유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0%가 오가기 때문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다에 36억 배럴의 원유와 엄청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요즘 극심한 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치솟으면서 화력발전소가 연료 수급 문제로 가동을 멈췄는데 필리핀 내 가스가 곧 고갈될 전망이라서 남중국해 가스 개발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때문에 자원 개발은 막혀왔고 최근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을 보유한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에 동남아 국가들이 정면으로 맞서기는 어렵지만 남중국해를 거침없이 누비는 중국해 공군을 견제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직과 영해 및 영공 등 안보 경제적 이의를 지키려면 군사력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이들 국가들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호위함에 이어 이제 잠수함까지도 한국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첫 잠수함 부대를 한국산으로 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필리핀은 중국과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해양 전력 강화를 위해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10년간 47조 원이 투입될 사업에 잠수함 구매를 포함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변국들과 달리 필리핀군은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해군 서부사령부 로이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우리 해군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영토와 주권을 지킬 것이라면 임무 수행을 위해 잠수함 23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리네오 에스피노 IRINEO 크루즈 에이스피노 필리핀 국방부 차관이 하나오션을 극비리에 방문했습니다. 필리핀이 군 현대화 작업으로 잠수함 2척을 도입하는데 하나오션의 군함 건조 능력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필리핀은 2조 원대 잠수함 2척을 한국에서 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FA-50을 2014년 12대를 도입해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하며 큰 성과를 맛봤는데
지난 3월 FA50의 업그레이드 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2022년 필리핀은 KF21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총 12대를 사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자 하는 남중국해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지역으로 필리핀 못지않게 우리도 이 지역이 중국 손에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에게 뛰어난 한국산 무기를 공급해서 중국의 확장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